1931년 9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냥 침략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침략을 했고, 예를 들어서 조선에 있던 일본군을 흔히 당시에 조선군이라고 그랬는데, 조선군한테도 야, 니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육군성 내지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가 없어. 너네들도 우리를 도와줘. 그래서 조선군 사령관이 독단으로 월경을 합니다. 역사에서는 이거를 독단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관동군이라고 그러고 조선에 있는 일본군을 조선군이라고 그랬는데, 관동군과 조선군이 합작을 해서 만주에서 장장님의 아들인 장항량이 이끄는 동북군벌들 내지는 동북 지역에 있던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 국민당 성향의 군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만주가 전쟁터로 바뀝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그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봉천에 있는 봉천역에 일본군이 공격해서 불타버린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은 6개월 만에 만주를 점령하고 1932년 3월 만주국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마지막 황제의 그 어리던 황제가 청에서 중화민국으로 바뀐 이후에 소외되어 있던 자금성에서 놀던 그를 일본이 모셔와 가지고 만주국의 황제로 옹립합니다. 청의 정통성을 중화민국이 이은 게 아니라 만주국이 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죠. 그리고 거기에 만주에 사는 한족, 조선족, 몽골족, 해족 등을 합쳐서 오족여파를 내세우게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저것은 오족의 화합을 이야기하는 만주국 국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세웠다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동아시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체결되어진 1919년에 체결되어진 이른바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 의해서 전쟁 침략 국가들의 식민지를 빼앗고 승전국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그거를 부족했던 베르사유 강화 조약 이후에 미진했던 일련의 몇 가지 사항들, 특히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 1921년 11월 달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아주 열강 사이에서 매끄럽게 정리가 됩니다.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일본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문제가 정리가 되죠. 자, 이때부터 열강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협력적인 체제가 동아시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흔히 워싱턴 체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이 워싱턴 체제에 흠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게 1920년대의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주 침략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나 이제 이 약속 지키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만주 침략은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어라는 걸 일본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외교 라인이 먼저 표현한 게 아니라 군부가 그거를 선두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일본의 1930년대를 군국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교는 그거를 따라가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군인들의 철저한 우경화가 그런 흐름을 리드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세우자 동아시아 정세는 상당히 급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가 몇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역마다 매우 다른 정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선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29년에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농민과 노동자는 살기 어려운 거고, 만리장성 이남 지역의 중국 본토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상황인 거고 상황이 어려운 건데, 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쟁 분위기가 막 서서히 밀려오는 거고, 그런데 만주는 전쟁 상태였던 거고 위성 국가가 등장한 거고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와 중국 가운데서 가장 상황이 급변했던 만주의 상황부터 독립운동의 흐름을 여러분한테 정리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는 만주국의 전체적인 모습하고 그 속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독립운동의 양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위성 국가를 세우고 거기에 관동군하고 만주국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니까 이때부터 총을 든 거죠. 총을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먹고 자고 일어나면 총 들고 싸우는 것을 1차적인 싸움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무장투쟁이 모든 항일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다 무장투쟁을 손을 들었지만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국민당 성향의 무장부대하고 연합을 해서 싸우긴 했지만 남한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이 주로 활동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원리의 핵심이 뭐였냐면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있고 그 공산당은 세계 공산당들의 다 총집결체인 코민테른에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코민테른의 지부 조직으로 가입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일국일당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서 가입하는데 코민테른에서 1928년에 야 조선공산당 우리 너 회원국에서 취소한다. 즉 지부 승인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지시했어요. 당을 새로 만들어라.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만들어라. 기존에는 너무 지식인 중심이었다. 바꿔라. 이 영향이 조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요. 이때 동시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국일당 원칙을 지켜라. 사실은 20년대에는 그걸 안 지켰어요. 만주에는 만주총국이 있었고 일본에는 일본총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공산당이. 아니다. 지켜라.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너네 다 조선으로 가. 만주에 살지 말고 일본에 살지 말고 조선으로 가. 이게 코민테른의 지시였어요. 자, 만주에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만주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1929년 30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입당을 했느냐? 1930년 말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당원 전체 수에서 90%가 조선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조선인들은 당연히 총을 들고 싸웠죠. 당시에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중국인들은 주로 도시에 모여 살았고 조선인들은 주로 농촌에 많이 살았습니다. 왜? 우리 동포들이 만주에 이주했을 때 대부분 농사지으로 이주했지 도시에 살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뭘 했겠습니까? 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릴라 투쟁을 한 거죠. 유격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산하의 무장투쟁 조직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열의 8, 9은 조선인들이 만든 유격대가 점차적으로 커나가면서 중국 공산당 무장 조직이 됩니다. 그게 지도에 나와 있는 나중에 동북항일 연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고 민족주의 운동 세력들은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을 만들어서 무장 투쟁을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새 유형의 조직이 실제 독립운동을 하는 기간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 독립군은 1933년 말이 되면 만주에서 더 이상 무장 투쟁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고 지도급 인사들이나 일부는 중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임시정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청천입니다. 지청천 장군이라고 하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는 나중에 조선혁명군은 1936년까지 자신의 깃발을 들고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조선혁명군이 한국 독립군보다 무장투쟁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사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고 있는 15가지의 활동 규칙입니다. 그 중에 대중과 관련돼서 매우 엄격한 규율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중을 사랑하라,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가혹하게 징계하지 말 것, 경솔하게 살상하지 말 것, 형벌과 상벌을 명확히 할 것, 함부로 총을 들었다고 거만하게 방자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대중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런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선혁명군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36년까지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1940년경까지 활동한다고, 만주에서 활동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빠른 사람은 39년, 늦은 사람은 40년경에 거의 대부분 열의 9명은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가서 조직을 정비하고 아픈 사람은 치유하고, 1931년 총을 들었을 때 내가 35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45이에요. 산속에서 계속 게릴라전을 하면서 추운 이 공간,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 이곳에서 내 키보다 더 높이 눈이 쌓여 있는데 이런 데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게 힘겨워하는, 체력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의 사회주의자들, 중국 공산당의 유격대들은 대체적으로 1940년에 소련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야영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주성 위원회 내지는 만주 지역의 중국 공산당 조직에서 발행한 문헌 가운데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양력을 평가한 글을 제가 유일무이하게 본 것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935년에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웨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당시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제7차 대회가. 근데 당시에 만주에 있는 중국 공산당 조직은 연안에 있는 일만리 대장정을 하고 있던, 일만리 대장정을 한참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연계가 끊어지고 있어서 모스크바에 있는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가 돼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코민테른 7차 대회에 참여해라. 그래서 유직민이 대표로 갑니다. 가서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써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문건은 그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지휘하는 동만주 지역의 중국 공산당 조직, 군 조직, 공산청년단 조직, 세계 유형의 조직의 지도자들의 양력에 대한 평가서가 첫 번째 보고서에 있어요. 모두 7개의 보고서 중에 그 중에 김일성을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고려인이고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고 학생 출신이며 23살이다. 맞습니다. 1912년생이니까.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중국말을 할 줄 안다. 유격대원의 평대원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단장, 우리나라 군대 같으면 대대장급 내지는 연대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지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민생단이라는 게 동만주 지역의 친일파 조직인데 민생단에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이 위기에 처한 적도 있어요. 그는 대원 가운데서 중국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는 중국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우측에 나와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길림에 가면 육문중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육문중학의 구교사에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의 건물이 옛날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정면에 보이는 동상이 김일성입니다. 육문중학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문 가운데 국가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만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 있었죠. 비록 중퇴했지만. 중국 국민당 성향의 대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감이 높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아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평가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고등학교 중퇴 수준에서 게릴라 투쟁을 했으니까 본인이 언제 사회주의에 관련된 이론서를 읽어봤겠어요. 읽어봐야 기본 개설서 수준이었겠죠. 대학 졸업자인 위증민이 봤을 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아는 게 많지 않은 거죠. 정치학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평가서가 나왔어요. 어쨌든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인 대원들도 1940년까지 게릴라 투쟁을 하다가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의 권력의 핵심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위증민의 보고서에는 35년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당 내에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한 거고, 김일성이란 이름이 한국인 사회에 알려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37년 6월에 한경남도 보천군 보천면 면 소재지를 습격하면서예요. 야밤에 그 습격을 통해서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재소를 불태우기도 하고 일본 경찰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조선 총독이 도지사들 다 모아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의 치안은 안정되었다. 조선의 국경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천보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한 방 먹인 거죠.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누구야 도대체 이거를 일으킨 사람이 일본의 경찰과 헌병의 주목을 받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해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실적 한경도를 지키고 있던 일본군이 이 부대를 계속 추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신문에 계속 보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일간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소문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문의 기본 원리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 축지법을 썼다는 둥 뭐 이러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화화가 대중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아주 젊은 김일성이 1912년생이 1945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33살이에요. 33살이라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50대, 60대의 정객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정치적 자산이 뭐였겠습니까? 소련의 후원만이 아니었겠죠.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한 보천보 전투가 그의 정치적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념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실 자체가 그의 정치적 힘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에게 정치 교양을 통해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북한을 유지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주체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대체적으로 1940년쯤 되면 조직적 항일무장투쟁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주에서의 이러한 정세가 같은 중국인 만리장성 이남의 본토에 영향을 안 미쳤겠습니까?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점차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일본이 조금씩 야금야금 중국의 다른 만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만주국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을 해요. 사회주의자도 무장투쟁을 해요. 여기에 독립운동 세력이 자극을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죠. 뭔가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모색하는 과정에 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준 사람이 지금 화면 왼쪽에 앉아있는 백범 김구가 되겠습니다. 그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뭔가의 전환점을 모색하려고 했던 거고, 그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과정에서 1932년 1월에 이봉창, 32년 4월에 윤봉길에게 의거를 주문했고 그들은 흔쾌히 그걸 받아들여서 실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해 이봉창은 10월에, 윤봉길은 12월에 일본인들에게 사형을 당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달리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행위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은 윤봉길이 의거를 하기 전에 김구 앞에서 선언문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정성을 다해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싸우겠다. 적의 장교를 도륙하겠다라고 했어요. 아주 명확한 적대의식을 드러낸 걸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고, 실제 여러분이 아듯이 4월 26일 날 홍구공원에서 만주 사변의 승리를 기념하고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장에서 윤봉길 의사가 제대로 한 방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외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외교사들한테도 이 사실이 현장에서 목격되어지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윤봉길이라는 존재, 한인들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는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각성하는, 전달해주는 큰 효과가 있었죠.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윤봉길 의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한인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켜주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할 때 명분 중에 하나가 신민 보호, 내 백성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말한 신민에는 조선인이 들어가요. 일본은 귀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중국인이 볼 때 그것은 너네가 조선인 너희가 만주에 오지 않았으면 일본이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못 만드는 거 아니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조선인들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탈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누그러뜨려 주는 역할을 가져왔죠. 두 번째는 당시 중국 본토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큰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극을 주게 되죠. 근데 그러한 자극은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묘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는 윤봉길의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본인이 한인애국단이었던 것을 알고 일본이 이거는 백범 김구가 지휘한 거구나. 이거는 임시정부를 가만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항저우, 남경, 광저우 그래서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무려 6년 이상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죠. 이 계기는 윤봉길 의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자신의 하나의 몸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 그대로 그의 존재 자체가 임시정부의 상징이 되어지고 임시정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전환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윤봉길 의거였다. 본토에서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그런데 윤봉길 의거를 김구처럼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달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족운동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민족운동은 정당을 중심으로 조선의 운동을 지도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조선의 혁명은 정당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세력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호응합니다. 그래서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당의 대의에 참석하는 혁명운동을, 조선의 독립운동을 정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임시정부가 정족수가 부족해서 국무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코너에 몰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정을 해체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조선 독립을 해야 된다. 조선 독립운동을 지도해야 된다. 결집하자. 이렇게 말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민족혁명당인 겁니다. 그 민족혁명당은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을 독립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민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자, 이 조직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멤버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강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가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1930년대 중반까지 본토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민족혁명당과 임시정부 간의 양자 구도였고 사실상 다수파가 민족혁명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혁명당 중심의 새로운 뭔가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와중에 민족혁명당에 가입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완전 김원봉 페이스인데, 내가 아무것도 발언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탈자 중에 한 사람이 이청천, 한국 독립군 만주에서 했던 이청천이 관내에 와서 조선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당을 해체하고 민족혁명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독립을 해서 조선혁명당을 만듭니다. 복잡하죠, 시청자 여러분? 연구자인 저도 엄청 복잡합니다. 여담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한국사를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번아웃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이합 집산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해요.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존재합니다. 자, 민족혁명당에서 두 개가 나간다고 그랬죠. 하나는 조선혁명당 이청천이 나갔죠. 하나는 한국독립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조직을 재편하려고 하죠. 조직을 재편하는 결과가 민족혁명당 앞에 조선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당이 되는 겁니다. 또 혼란스러우시죠? 민족혁명당이 조선혁명당으로 재편이 됩니다. 1937년에 그때 본토에서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만주를 장악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장개석이는 더구나 내가 김구 너한테만 돈 줄게. 너만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개석의 중국국민당은 김구의 임시정부도 도와주고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야, 합치세요 제발 좀. 이렇게 그런 합치려고 하는 요구와 그에 맞춰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세력을 점차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들로 김구를 따른 청년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다시 확대하기 시작을 하고, 마침 임시정부가 1940년에 중경에 정착이 되면서 세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죠. 더구나 그 임시정부에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지위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1940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도 이 시점에는 중경에 정착을 합니다.